어머님, 며느리 오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말 한마디가 담을 넘고 골목을 돌아 장터까지 먼저 도착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마음씨는 곱고 손도 부지런했지만 목소리만은 도무지 집 안에 머무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며느리가 들어간 곳은 하필 품위를 목숨처럼 여기는 박마님 댁이었습니다. 치맛자락 하나도 반듯하게 여미고 말소리 하나도 낮고 곱게 다듬는 집에 속삭여도 담을 넘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대체 이 집안은 조용할 날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법이지요. 조용해야 복이 온다던 그 집안에서 대체 오기의 큰 목소리는 무슨 일을 벌이게 될까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고을에 최씨 집안이 살았습니다. 앞마당에 감나무 두 그루, 뒤란에 장독대가 줄줄이 늘어선 반가였지요. 바깥 어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안주인 혼자 그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박마님이었지요. 박마님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치맛자락 한 번 흐트러지는 법 없고 목소리는 늘 낮고 단아했지요. 동네 안악들이 법도를 배우려면 박마님을 보면 된다 할 정도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야 복이 드는 법이지. 박마님이 늘 가슴에 품고 사는 말이었지요.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름은 오기였지요. 얼굴이 둥글고 눈이 반짝이는 처자였습니다. 부지런하고 마음씨도 고왔지요. 다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오기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그냥 큰 게 아니었지요. 속삭여도 담 너머까지 들렸고 흥분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노래라도 한 소절 뽑는 날이면 비싼 참새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오기는 그것이 문제인 줄 몰랐지요. 그냥 원래 이런 줄 알았습니다. 박마님이 그것을 처음 알아챈 것은 며느리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채에 오기를 불러 앉혀놓고 집안 이야기를 당부했지요. 바깥 어른이 돌아가신 뒤로 가세가 조금 기울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쌀가게 박서방에게 진 빚이 석 달째 그대로였지요. 동네에 알려지면 체면이 상할 일이었습니다. 박마님은 문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지나가는지 살핀 뒤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지요. 오가,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 밖에서 일절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오기가 아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예, 어머님. 쌀가게에 박서방한테 진 빚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대답은 참 씩씩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씩씩했다는 것이지요. 그 한마디에 안채 문살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루 끝에 있던 고양이가 귀를 세웠고 뒤란 장독대 근처에 있던 닭 한 마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박마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쉿, 조용히 말하거라. 오기가 얼른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예, 어머님. 쌀가게 박서방한테 진 빚 이야기 절대 안 할게요. 목소리는 방 안에서 한 번 울리고 열린 창문 쪽으로 퍼져 마당까지 번졌지요. 마침 담 너머에서 빨래를 널던 옆집 안악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박마님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담 너머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아주 잠깐 조용했지요. 박마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오늘 간장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를 가기로 했지요. 대문을 나서는데 옆집 담장 쪽에서 안악 둘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더니 픽웃음을 참는 낯빛이었지요. 어머, 박마님.
오늘 장터 가세요? 그렇소. 좋은 날씨네요. 근데 박마님, 안악이 입을 살짝 가리며 말했지요. 비밀 이야기는 문 꼭 닫고 하셔야지요. 동네 다 들렸어요. 아까 옆에 서 있던 안악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마님의 얼굴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와 집안이 좀 소란하오. 너그러이 보아주시구려. 애써 차분히 대답했지만 귀밑은 이미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마님은 치맛자락을 한번 추스르고 고개를 반듯하게 들었지요. 가자, 오가. 예, 어머님. 오기가 씩씩하게 발을 내디뎠지요. 그 목소리가 또 골목을 한번 울렸습니다. 안악 둘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또 킥킥 웃었지요. 박마님이 못 들은 척 앞장서셨습니다. 발걸음이 아주 조금 빨랐지요. 장터는 집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야 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고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고 비탈길을 내려가면 나루터 쪽 장터가 나왔지요. 걷기에 알맞은 거리였습니다. 날도 좋았지요. 오랜만에 나들이었습니다. 박마님이 앞서 걸었습니다. 오기가 그 뒤를 따랐지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느티나무 지날 때까지는 조용했지요. 문제는 느티나무를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저 감나무 보세요. 올해 감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응, 그렇구나. 어머님, 저 밭 좀 보세요. 고추가 빨갛게 익었어요. 어쩜 저렇게 빨개요. 그래, 보인다. 신이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었지요. 신이 날수록 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비탈길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밭이라던 영감이 호미를 든 채 고개를 들었지요. 두리번거리는 영감을 따라 옆밭 안악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요? 길 쪽인가? 두 사람이 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박마님과 오기가 비탈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안악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 박마님 며느리 맞지? 장터 가시나 봐. 목소리가 장터까지 먼저 도착하겠네. 두 사람이 입을 가리고 웃었지요. 박마님이 가볍게 목례하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다만 뺨은 이제 단정한 낯빛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직 장터에 닿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나들이가 어찌 흘러갈지는 박마님도 아직 모르고 계셨지요. 장터 입구에서 박마님이 멈추었습니다. 저쪽에 오랜 벗이 보였지요.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박마님이 오기 쪽을 돌아보았지요. 오가, 너는 간장 사러 가거라. 잡곡전 옆에 간장 파는 데 있다. 큰 것으로 한 돼 사오너라. 예, 혼자 가도 돼요? 혼자 못 가겠느냐. 좋아요. 오기가 종종걸음으로 장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마님이 그 뒷모습을 잠시 보았지요. 그리고 윤씨 부인 쪽으로 걸어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시오, 박마님? 그럭저럭이지요.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정신이 없소. 보아하니 싹싹하고 좋아 보이던데 왜 무슨 일 있소? 박마님이 잠시 말을 고르셨습니다. 부지런하고 마음씨는 좋소. 그럼 됐지요. 다만 한 가지가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아도 됐지요. 바로 그때였으니까요. 장터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이 나물 얼마예요? 취나물이에요. 와, 냄새 너무 좋다. 저 이거 살게요. 아주머니, 이거 말고 저 옆에 건 뭐예요? 고사리도 주세요. 윤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목소리가 우리 며느리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 달다. 너무 달아요.
어머님한테도 사가야겠다. 장터 한복판이 술렁이는 것이 여기서도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윤 씨 부인이 입을 살짝 가리고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박마님 며느리요? 예. 참 목소리가 씩씩하오이다. 박마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안쪽에서 한바탕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와르르 웃는 소리였지요. 그 한가운데서 아이 참 여시 이에 붙었어요. 앞니에 붙었어. 호호호호호. 오기의 웃음소리가 장터를 넘어 평상 앞까지 날아왔습니다. 윤 씨 부인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지요. 참으려다 못 참았습니다. 흐흐 박마님 참 유쾌한 며느리시오. 박마님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셨습니다. 혀를 한번 차셨지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편 엿을 한 입 빼어 물고 씨름판을 한 바퀴 더 구경하고 오기가 발길을 옮긴 곳은 나루터 쪽 포전이었습니다. 장터 끝자락이었지요. 사람이 뜸했습니다. 오기가 포 한 두름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구경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기가 고개를 돌렸지요. 포전 기둥 넘어 나루터로 내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가 서 있었지요. 허리춤에 패를 잡고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그 앞에 등이 굽은 뱃사공 영감이 서 있었지요. 이번 달 나루새가 올랐어. 알지. 사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올랐다굽쇼. 지난달에도 올랐는데 위에서 정한 거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날이 이러시면 저는 먹고 살기가 그거야 내 알바 아니고. 영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품을 한참 뒤지더니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내밀었지요. 사내가 낚아채듯 받아들고 세어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지요. 다음 달도 이만큼. 영감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굽은 등이 더 굽었지요. 사내가 돌아섰습니다. 어깨를 펴고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오기는 포전 기둥 옆에 서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손에 든 포 두름을 꼭 쥐고 있었지요.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하고 생각했지요. 저거 이상한 것 같은데. 오기가 입을 달싹였습니다. 뭐라 말이 나오려는 것을 꾹 삼켰지요. 영감의 굽은 등이 자꾸 눈에 밟혔으니까요. 오기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장에서 돌아와 오기가 간장 단지를 부엌 선반에 올려두고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박마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낮 피로가 내려앉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간장 한 대 사왔어요. 수고했다. 오기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졌지요. 어머님, 저 오늘 장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박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전이 뱃사공 영감한테 돈을 받아가는데요. 영감이 울상이 돼서 품에서 엽전을 꺼내주는데 아전이 낚아채듯 가져가더라고요. 나루새가 올랐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어머님, 나루새가 원래 얼마예요? 박마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5냥이다. 그런데 10냥을 받아가더라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박마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가. 예. 그 이야기 지금 이 방에서 끝내거라. 예. 아전 이야기는 괜히 엮이면 골치 아픈 법이다. 내가 본 것은 내가 본 것이고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우리 집 일이 된다. 오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밖에서 절대 꺼내지 말거라.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 해야 해. 예, 어머님. 박마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지요. 봄바람이 살랑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갔지요.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마을 어른들 모임이 있는 날이었지요. 한 달에 한 번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좌장은 최영감이었는데 고을에서 가장 연세가 높고 덕망이 두터운 분이었지요. 그 자리에 박마님도 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를 처음으로 데려가기로 하셨지요. 시집 온 뒤 인사를 시켜야 할 때였습니다. 출발 전 박마님이 오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가. 예, 어머님. 오늘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다. 마을 어른들이 다 모이시는 자리야. 최영감 어른도 오시고 윤참봉댁 어른도 오신다. 예. 오늘은 그냥 앉아만 있거라. 인사 여쭙고 앉아서 입 열지 말거라. 오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박마님이 잠시 오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지요. 조용히. 예, 어머님. 박마님이 앞장서 들어갔습니다. 치맛자락을 반듯하게 추스르고 고개를 단정히 드시고 나서셨지요. 오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모임은 최영감 댁 사랑채에서 열렸습니다. 마루에 방석이 줄줄이 놓여 있었고 어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지요. 박마님이 들어서자 어른들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어서 오시오, 박마님. 오늘 며느리도 데려오셨소. 예, 처음 인사 올리려고요. 오기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른들이 흐뭇한 얼굴로 보셨지요. 부지런해 보이고 좋소이다. 오기가 박마님 옆에 반듯하게 앉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박마님이 보시기에 나무랄 데가 없었지요. 이대로만 있어다오. 박마님이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대로만. 한참 어른들끼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봄 농사 이야기, 고을 소식 이야기 오기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박마님이 살짝 긴장을 푸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영감이 오기 쪽을 보셨지요. 박마님 며느리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소? 오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봄에 왔으니 한 달 됐습니다. 최영감이 웃으셨습니다. 허허, 목소리가 시원하구먼. 시집 온 지 한 달이라 그래. 살림은 좀 익었는가? 예, 이제 장도 보러 다니고 부엌일도 손에 익었어요. 사흘 전엔 장터도 처음 다녀왔는데. 오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박마님이 오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지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대답해라. 오기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터가요, 정말 재밌었어요. 나물도 많고 엿도 있고 씨름판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 장터에서 이상한 것도 봤어요. 박마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전이 뱃사공 영감한테 나루새를 2배로 받아가더라고요. 원래 5냥인데 10냥을 받아갔어요. 영감이 얼마나 울상이던지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박마님이 오기 팔을 살짝 건드리셨습니다. 그만해라. 는 신호였지요. 오기가 박마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영감을 보았지요. 최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묵직하게 굳었지요. 이막쇠 말이오? 예, 이막쇠요. 어른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박마님이 입술을 꾹 다무셨지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막으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는 것이었지요. 박마님이 눈을 내리까셨습니다. 그때 윤참봉이 혀를 찼습니다. 나루새가 2배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소. 알만한 일이지요.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오기가 그 분위기에 신이 났습니다. 눈이 더 반짝였지요. 맞아요. 저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박마님이 눈을 번쩍 트셨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안 빚도 있는데 아전한테 엮이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사랑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조용함이었지요. 빚. 그 한 글자가 사랑채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이 아주 잠깐 박마님에게 향했지요. 박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귀 밑까지 목까지 그리고 이번엔 이마까지 올라왔지요. 윤참봉이 기침을 한 번 하셨습니다. 에헴. 최영감이 찻잔을 드셨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기가 두리번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그제야 느낀 것이지요. 어머님? 박마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2 사람이 나란히 걸었지요. 나란히라고는 하나 박마님이 앞서고 오기가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박마님의 발걸음이 빨랐지요. 느티나무 아래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박마님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지요. 오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고 단단했지요. 예, 어머님. 내가 출발하기 전에 뭐라 했느냐. 오기가 입술을 모았습니다. 앉아서 입 열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래. 근데 어르신이 먼저 물어보셔서 장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냥 나와버렸어요. 짧게 대답하면 되는 것이었다. 오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아전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꺼냈느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는 그게 나쁜 일인 줄 알아서 어른들이 아시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꺼낸 거예요. 우리 집 빚 이야기까지 꺼냈느냐. 오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하려던 말이 아니었는데. 박마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오기를 바라보셨지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오가,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냐. 오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몰라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닌데 입이 먼저 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다. 박마님이 돌아서셨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자. 오기가 박마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지요.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2 가지가 뒤섞인 채로 오기는 그냥 따라 걸었습니다. 2 사람이 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고 비탈길을 올라가고 말 한마디 없이 걸었지요. 집 대문 앞에서 박마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오기가 대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 지붕 위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오기가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2 사람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으나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났지요. 그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기의 목소리가 없으니 오히려 집 안이 더 어색했습니다. 이래서야. 박마님이 속으로 생각하셨지요. 그러나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기도 꺼내지 않았지요. 그렇게 밤이 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나루새 이야기가 퍼져나갔지요. 어른들 입에서 입으로 장터까지 번졌습니다. 이막수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오기가 뒤란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이막쇠였습니다. 덩치 큰 사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허리춤에 패를 잡고 눈빛이 싸늘했지요. 박마님 안 계시오? 오기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내. 됐소. 당신이 며느리요? 예. 이막쇠가 오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나루터까지 같이 갑시다. 박마님도 모시고.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지요. 거절할 수 없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오기가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아전이 왔어요. 나루터로 오라고. 박마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얼굴이 굳었지요. 가자. 어머님,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오가. 박마님이 오기를 보셨습니다. 가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난다. 오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섰지요. 나루터는 비탈길을 내려가 강가에 이르는 곳이었습니다. 낮이었는데도 사람이 없었지요. 평소라면 짐을 진 장꾼들이 오가고 뱃사공 영감이 노를 손질하고 있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텅 비어 있었지요. 뱃사공 영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배 한 척이 나루터 말뚝에 묶여 있었지요. 줄이 팽팽했습니다. 이막쇠가 그 배를 가리켰습니다. 타시오. 박마님이 배를 보았습니다. 낡은 나룻배였지요. 바닥에 물이 조금 고여 있었습니다. 그 배가 왜인지 마음에 걸렸지요. 인적 없는 나루터, 묶인 배에 사내 새. 박마님이 이막쇠를 보았습니다. 배에 오를 까닭이 무엇이오? 이야기는 배 위에서 하는 게 좋겠소. 조용하니까. 조용하다는 말이 조용하게 들리지 않았지요. 박마님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아도 비탈길 뿐이었고 옆에는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가지 않겠다 하면 그 다음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지요. 박마님이 오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오기도 박마님을 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박마님이 치맛자락을 추스르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기가 그 뒤를 따랐지요. 배가 한쪽으로 기우뚱했습니다. 오기가 휘청하며 박마님 팔을 잡았지요. 이막쇠와 사내 하나가 배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사내가 나루터에 남아줄을 풀었지요. 배가 물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사내가 노를 저었습니다. 철벅철벅 노가 물을 가르는 소리가 났지요. 나루터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비탈길이 멀어지고 마을 지붕이 멀어지고 강가의 갈대가 작아졌지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막쇠는 뱃머리에 앉아 강물을 보고 있었지요. 입가에 옅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박마님은 등을 반드시 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오기는 그 옆에서 멀어지는 나루터를 보고 있었지요. 강 한가운데까지 나왔습니다. 사내가 노를 거두었지요. 배가 멈추었습니다. 사방이 물이었습니다. 나루터까지는 한참이었지요. 강 건너편도 한참이었습니다. 뛰어내려 헤엄친다 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였지요. 강바람이 차게 불어왔습니다. 배가 물결을 따라 가만히 흔들렸지요. 이막쇠가 그제야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좀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지요. 부드러운 것이 더 불쾌했습니다. 박마님도 아시겠지만 소문이라는 게 무섭소. 없는 말도 돌고 돌면 있는 말이 되는 법이지요. 며느리가 장터에서 뭘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마을 어른들 귀에까지 들어가니 일이 커지지 않았겠소. 박마님이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막쇠가 강물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마님을 보았지요.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지요? 강 한가운데요. 노를 저을 사람은 나뿐이고 말끝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협박을 협박처럼 하지 않는 그것이 이막수의 방식이었지요. 박마님의 손끝이 치맛자락을 한 번 쥐었습니다. 이막수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지요. 간단하오. 박마님이 어른들 앞에서 며느리가 잘못 본 것이라 직접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구두로 한 번, 그리고 여기 이 종이에 수결 한 번. 그러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겠소. 마님 댁 사정도 더는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해드리지요. 마님 댁 사정. 빚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박마님이 종이를 보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오기가 이막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보았지요. 그리고 박마님을 보았습니다. 강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배가 강 위에서 가만히 흔들렸지요. 박마님이 종이를 보았습니다. 한참 보았지요. 이막쇠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얼굴이 여유로웠지요. 강 한가운데 배 위에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였습니다. 박마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못하겠소. 이막쇠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못한다고요? 며느리가 본 것은 며느리가 본 것이요. 내가 없던 일이라 할 수 없소. 이막쇠가 잠시 박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지요. 박마님, 지금 상황을 아시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소. 그런데도 이막쇠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습니다. 종이를 다시 품에 넣었지요. 그리고 사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 저물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생각이 바뀌면 말하시고. 이막쇠와 사내가 조각배에 옮겨 탔습니다. 나루터 쪽으로 노를 저었지요. 떠나기 전 두 사람이 탄 배에 줄을 풀어버렸습니다. 줄 끝이 강물에 풀썩 떨어졌지요. 조각배가 멀어졌습니다. 철벅 노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이막쇠의 등이 작아지고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강가에 남아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배가 강 위에 남겨졌습니다. 두 사람만 강 한가운데 남겨졌지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지요. 물이 배 밑을 스치는 소리, 바람이 강 위를 지나는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멀어진 나루터는 손바닥만 했지요. 강가에 선 사내가 콩알만 하게 보였습니다. 오기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마님이 뱃머리 쪽을 보고 앉아 계셨지요. 등이 반듯했습니다. 강 한가운데 배 위에서도 등이 반듯하셨지요. 오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마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른들 앞에서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이막쇠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박마님이 잠시 후 말씀하셨지요. 됐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꾸짖는 것도 아니고 용서한다는 것도 아닌 그냥 됐다 였습니다. 오기가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은 왜 수결 안 하셨어요? 박마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본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오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사실을 없던 일이라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오기가 박마님을 보았습니다. 박마님은 다시 뱃머리 쪽을 보고 계셨지요. 강물이 그 얼굴 위로 반짝였습니다. 오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막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셨던 거네요. 처음부터. 그런데 왜 어른들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마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때가 있는 법이다. 어떤 말은 꺼내는 자리가 있고 꺼내는 방식이 있어.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알고 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배가 살짝 흔들렸지요. 박마님이 강 건너편을 보셨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으셨지요. 그러다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장반 떠나고 이 집안을 혼자 꾸려온 세월이 길었다. 오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 혼자 집안을 이끈다는 게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일이야. 치맛자락 하나 흐트러져도, 목소리 하나 높아져도 사람들은 그것부터 본다. 그래서 더 반듯해야 했지. 더 조용해야 했고. 박마님이 강물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빚이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네에 떠돌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가볍게 보기 시작해. 한번 가볍게 보이면 다시 무거워지기가 어려운 법이지. 오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지켜온 것이 그런 것이었어.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요. 해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강 위에 있은 집 꽤 되었지요. 나루터 쪽에는 이막수의 사내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인기척이 없었지요. 오기가 두 손을 입에 모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리 질러볼까요? 박마님이 오기를 보셨습니다. 누가 들을 것 같으냐? 여기가 강 한가운데다.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좀 크니까. 좀 크다고. 박마님이 나지막이 되뇌셨습니다. 표정이 묘했지요. 어머님, 저 진짜 크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왜요? 저쪽에 이막수의 사내가 있지 않느냐. 소리 질렀다가 저자들이 더 화내면 그럼 더 크게 하면 되지요. 박마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가.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목소리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박마님이 긴 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면 작게 한번 해보거라. 저쪽 사내가 못 듣게. 오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손을 입에 모으고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작게 해본다는 것이었지요. 여기 사람 있어요. 강이 울렸습니다. 나루터 쪽 사내가 화들짝 고개를 돌렸지요. 강 위로 새 두어 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박마님이 두 손으로 귀를 막으셨습니다. 그게 작은 것이냐? 작게 한 건데요. 저 사내가 돌아봤다. 오기가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를 움츠렸지요. 제가 작게 하는 게 어려워요, 어머님. 박마님이 귀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오기를 한참 바라보셨지요. 기가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막힌 얼굴 끝에 무언가가 스쳤지요.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것이었습니다. 이래서야. 강물이 흘렀습니다. 배가 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오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 시집 와서 어머님 속 많이 썩였지요? 박마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지요. 오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빚 이야기 동네에 다 들리게 하고 어른들 앞에서 또 꺼내고 저도 알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입에서 나와버려요.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박마님이 오기를 보셨습니다. 오기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제 어깨가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박마님이 시선을 거두셨습니다. 한참 말이 없으셨지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예.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닌 줄은 알고 있어. 오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마님이 강 쪽을 보고 계셨지요. 등이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아까보다 아주 조금 내려와 있었지요. 오기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요.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강물이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붉고 넓은 빛이 강 위에 깔렸습니다. 오기가 나루터 쪽을 보았습니다. 이막수의 사내가 여전히 서 있었지요.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자의 여유로운 자세였습니다. 오기가 다시 강 건너편을 보았습니다. 저쪽 강가에 갈대밭이 있었지요. 갈대밭 너머로 오솔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로 사람이 다닌다면 들을 수 있는 거리였지요. 오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가, 어머님, 한 번만요. 앉거라. 한 번만요. 아무도 안 들으면 그냥 앉을게요. 박마님이 오기를 보았습니다. 말리려다 멈추었지요. 배가 강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발이 묶인 지 한나절이었습니다. 해는 기울고 있었지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마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 번이다. 오기가 강 건너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손을 입에 모았지요. 숨을 한껏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세요. 강이 울렸습니다. 강물이 출렁였지요. 갈대밭이 흔들렸습니다. 강 위로 날던 새들이 흩어졌지요. 배가 소리의 진동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갈대밭 너머는 조용했지요. 오솔길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오기가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지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대만 바람에 서걱일 뿐이었지요. 오기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나 봐요. 박마님이 귀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오기의 뒷모습을 보셨지요. 어깨가 내려간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박마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거라. 오기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아까는 한 번이라 했다만. 박마님이 강 건너편을 보셨지요. 한 번 더 해보거라. 더 크게. 오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시 강 건너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두 손을 입에 모으고 이번엔 더 깊이 숨을 들이켰지요. 배 안 가득, 가슴 가득 숨을 채웠습니다. 박마님이 두 손으로 귀를 막으셨습니다. 이번엔 막으면서도 눈을 감지 않으셨지요. 오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번엔 달랐지요. 아까보다 더 깊이 배 안 가득 채웠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두 손을 입에 모으고 강 건너 갈대밭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나루터 배 위에 사람 갇혔습니다. 아전 이막쇠가 사람을 가뒀습니다. 강이 울렸습니다. 강물이 크게 출렁였지요. 갈대밭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강 위를 날던 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 목소리가 강을 건너고 갈대밭을 넘고 오솔길까지 굴러갔습니다. 오솔길에서 걸음이 멈추었지요. 갈대밭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춰 서서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강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오기가 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막쇠가 나루새를 2배로 받아갔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림자들이 강가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루터 쪽 사내가 그제야 사태를 알아챘지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입 다물어. 사내가 소리쳤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오기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내가 줄을 찾았지요. 배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짧았습니다. 강 한가운데까지 닿지 않았지요. 사내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비탈길 쪽을 올려다보았다가 강 위를 보았다가 우왕좌왕했지요. 이막수의 나리, 이막수의 나리. 사내가 비탈길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막수가 비탈길을 뛰어 내려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이를 보다 사내의 외침을 들은 것이었지요. 강가에 이르러 상황을 보았습니다. 강 한가운데 배 위에서 며느리가 목청껏 외치고 있고 강 건너편에서는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지요. 이막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입을 막아. 사내에게 소리쳤지요. 그런데 배가 강 한가운데 있으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막쇠가 직접 조각배에 뛰어올랐지요. 노를 잡고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배가 가까워졌지요. 입 다물지 못해 이막쇠가 노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오기가 그를 보았지요. 그리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저기 이막쇠가 옵니다. 입을 막으려고 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강 건너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아전 하나가 노를 저어 며느리에게 달려들고 며느리가 그것을 가리키며 외치고 누가 봐도 무언가를 숨기려는 모습이었지요. 이막쇠가 그제야 멈칫했습니다. 노를 멈추었지요. 강 건너편에 사람이 점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5, 6, 7프 중에는 행색이 반듯한 이도 있었지요. 갓을 쓴 이가 손을 이마에 얹고 강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막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입을 막으려 달려든 그 모습을 저들이 다 보았으니까요. 여기서 더 다가가면 그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이었지요. 이막쇠가 노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오기가 또 외쳤습니다. 이막쇠가 사람을 배에 가두고 수결을 강요했습니다. 강 건너편이 크게 술렁였지요. 이막쇠가 노를 거꾸로 저었습니다. 물러서는 것이었지요. 입을 막으려던 자가 제 발로 물러서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물러서는 모습마저 강 건너편 사람들 눈에 고스란히 들어갔지요. 박마님이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기의 등을 보셨지요. 뱃사공 영감이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강 상류 쪽에서 작은 배를 저어 내려왔지요. 뱃사공 노인이 이쪽을 발견하고 노를 빠르게 저었습니다. 배가 가까워졌지요. 마님이시오? 예, 여기입니다. 오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뱃사공의 배가 옆에 붙었지요. 두 사람이 사공의 배로 옮겨 탔습니다. 사공이 노를 저어 강가로 향했지요. 이막쇠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못했지요. 배가 강가에 닿았습니다. 박마님이 강가에 발을 디뎠습니다.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지요. 강가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도 있고 뱃사공도 있고 강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이들도 있었지요. 뱃사공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요, 마님. 이막쇠 그 자가 새를 2배로 받아간 지 반년이 넘었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뱃사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요. 1달 벌이의 절반을 그자한테 바쳤지요. 또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못했지요. 관아를 등에 업은 자라 입을 열면 저만 다치는 게 뻔하니까요. 다들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요. 뱃사공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치, 1년치 쌓아두었던 억울함이 터져 나왔지요. 한 사람이 입을 여니 다음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입을 여니 또 다음 사람이 입을 열었지요. 영감이 박마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님 며느리가 그 막힌 둑을 터뜨린 겁니다요. 박마님이 강 건너편을 보셨지요. 갓을 쓴 이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저분이 누구요? 영감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강 건너 고을 수령 날이십니다요. 오늘 행차 중에 이 강을 지나신 모양입니다요. 마님 며느리 목소리가 그 행차까지 닿은 겁니다요. 박마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기가 그 옆에 서 있었지요. 강바람에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얼굴이 환했습니다. 이막쇠가 잡힌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 건너 수령이 직접 나섰지요. 강 위에서 들려온 외침을 처음부터 들었고 아전이 노를 저어 입을 막으려던 것까지 다 보았으니까요. 나루새 횡령, 백성 협박, 민가 가택 침입 수령이 관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막쇠는 그날 밤 포졸들에게 끌려갔지요. 나루터 뱃사공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반년치, 1년치 억울함을 쌓아두었던 사람들이었지요. 한 사람씩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쌓이고 쌓여 이막쇠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최씨댁 며느리가 강 위에서 소리를 질러 아전을 잡았다더라. 그 목소리가 강 건너 수령 행차까지 닿았다더라. 그 목소리가 결국 이를 낸 거로구먼. 최 영감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릎을 치셨다지요. 이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이유 없이 내지 않는다 했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기가 안채에 들어와 앉았지요. 박마님이 등잔불 아래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괜히 어른들 앞에서 꺼내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결과를 보거라. 박마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막쇠가 잡혔다. 뱃사공들이 반년치 억울함을 풀었어. 강 건너 수령이 관아에 보고를 올렸지. 꺼내는 자리는 틀렸다. 그런데 꺼낸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 오기가 박마님을 보았습니다. 다만, 집안 빚 이야기는 다음엔 제발 넣지 말거라. 오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 웃을 일이 아니다. 어머님. 박마님이 긴 숨을 내쉬셨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서 최씨 댁 며느리 이야기가 돌았지요. 강 위에서 소리를 질러 아전을 잡았다더라. 목소리 하나로 수령 행차를 불러 세웠다더라. 누군가는 오기를 강 건너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강을 건넜다 해서 붙은 별명이었지요. 오기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으쓱했지요. 나루터에 가면 뱃사공들이 오기를 반겼습니다. 영감은 오기가 나루터에 나타나면 노를 멈추고 허리를 폈지요. 강 건너 며느리 오셨는가? 영감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강 위로 쩌렁 울렸습니다. 강 건너편 갈대밭이 또 흔들렸지요. 뱃사공들이 껄껄 웃었습니다. 오기는 여전히 씩씩했지요. 장터를 가도 길을 걸어도 그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박마님이었습니다. 예전엔 오기가 목소리를 높이면 눈살을 찌푸리셨지요. 이제는 눈살을 찌푸리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혀를 차는 것이 조금 늦어졌지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박마님과 오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처음부터 큰 웃음으로 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얼굴이 붉어지고 어느 날은 한숨이 나오고 그러다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도 우리 집 사람이 되었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그러하듯 장인과 사위 사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관계가 여럿 있습니다만 장인과 사위만큼 묘한 사이도 드물지요.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살가운 것도 아닙니다. 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잘 봐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 봐야 하는지는 모르는 사이지요. 그러니 사위된 사람이 처가 문턱 앞에서 가끈을 2번씩 고쳐매는 것이 어디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사위는 경문이라 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글 공부한 사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경문이었지요. 붙잡는 손은 반듯했고 말씨는 고르게 다듬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군장 어른 앞에 내놓으면 흐뭇해할 만한 인물이었지요. 앉는 자리 하나, 인사 한 번도 배운 방식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문에게 딱 한 가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었지요.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장인인 최영감은 평생 흙을 만진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기를 보는 일로 반평생을 보낸 농부였지요. 손등에는 볕에 탄 자국이 겹겹이 배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꺼웠습니다. 말수가 적었지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은 처음부터 꺼내지 않았지요. 일부러 무섭게 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를 시험하거나 괴롭히려는 뜻도 없었지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흘길에 자부심이 있었고 웃을 일이 있어도 입꼬리가 크게 올라가는 법이 없었지요. 경문에게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꾸중을 들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라도 알겠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마음에 든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처가를 방문하는 날 아침 경문은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갓을 단단히 눌렀었지요. 도포 자락을 손으로 한 번 폈습니다. 버선도 새 것으로 갈아 신었지요. 선물 보퉁이를 옆구리에 단단히 끼웠습니다. 보퉁이 안에는 먹 한 자루, 붓 두 자루, 읍내에서 사온 약과 한 봉이 들어 있었지요. 아내 연순이 그 보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버지는 밭이라는 분이신데요. 경문이 가끈을 고쳐 매며 답했지요. 장인어른이 쓰시든 아니든 예의는 예의지요. 연순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섰지요. 처가는 고을 바깥 들판 끝에 있었습니다. 걷는 내내 경문의 눈이 바빴지요. 이 인사는 어떻게 할까? 저 말은 어떻게 꺼낼까 머릿속이 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분이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 말이 오히려 경문을 더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고 그럼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처가 대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경문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늦어졌습니다. 최영감은 마당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괭이를 들고 뒤란 텃밭을 손보고 있었지요. 사위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당에 나와 기다리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있으면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지요. 괭이질을 하다가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나자 고개를 한 번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경문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문 안 여쭙습니다. 최영감이 괭이를 한 번 더 내리찍고 나서 몸을 일으켰지요. 왔는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모는 달랐습니다. 안채에서 뛰어나오다시피 해서 사위를 맞았지요. 아이고 경문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어서 들어오게. 얼굴이 왜 이리 말랐어? 말이 쏟아졌습니다. 경문이 보퉁이를 내밀자 이걸 왜 가져왔어?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하면서도 웃는 미소로 받았지요. 그 옆에서 최영감은 괭이를 헛간에 세워두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경문이 다시 한번 공손히 인사를 드렸지요. 최영감이 턱을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장모가 차를 내왔습니다. 경문이 두 손으로 받아 마셨지요. 최영감은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문이 날씨 이야기를 꺼냈지요. 요즘 볕이 좋습니다. 밭일하기 딱 좋은 날씨이지요. 최영감이 했습니다. 경문이 읍내 이야기를 꺼냈지요. 읍내에 장이 서서 들렀다 왔습니다. 사람이 꽤 많더군요. 최영감이 그런가 했습니다. 경문이 보퉁이 이야기를 꺼냈지요.
변변치 않습니다만 작은 것 챙겨왔습니다. 붓과 먹이고 약과도 조금 넣었습니다. 최 영감이 보퉁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했지요. 마음에 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경문이 말을 꺼내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저울질하다가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연순이 말 많은 걸 싫어한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더 어색했습니다. 침묵이 마당보다 넓게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최 영감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마당을 보고 있었지요. 경무는 그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글로 배운 것 중에 침묵을 버티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잠시 뒤 장모가 국밥 한 상을 내왔습니다. 어서 드시게, 경문이. 아침부터 길을 왔으니 시장할 거야. 경문이 감사히 받았지요. 최 영감도 상 앞에 앉았습니다. 장모가 남편 앞에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지요. 여보, 경문이 왔으니까 오늘은 밭을 좀 쉬어요. 최 영감이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해가 더 오르기 전에 아래밭을 한번 봐야 해. 장모가 눈을 흘겼지만 말을 잇지 않았지요. 이 집에서 최 영감의 밭일은 누가 말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무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든 채 잠깐 멈췄습니다. 밥상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일어서며 이마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 움직임이 짧고 단호했지요. 일하러 나서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경문이 그것을 보았지요. 처가에 와서 국밥이나 얻어먹고 앉아있으면 장인어른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내가 처가에 왔으면 무엇이라도 보탬이 돼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경문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장인어른, 저도 따라 나가겠습니다. 최 영감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밭일인데. 압니다. 자네가 할 수 있겠는가? 해보겠습니다. 최 영감이 잠깐 경문을 보았습니다. 희고 말끔한 손이었지요.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새버선의 단정한 가끈까지 어디로 보나밭에 어울리는 차림이 아니었지요. 최 영감이 한마디 했습니다. 따라오게. 말리지도 반기지도 않는 말이었지요. 연순이 안채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쉬어 계셔도 됩니다. 오히려 번거로우실 거예요. 경문이 가끈을 고쳐매며 답했지요. 저도 사내인데 처가에 와서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소. 장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허허, 우리 사위 의젓하네. 영감, 사위 너무 부리지 마오. 최 영감은 이미 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걸음이 빠른 최 영감을 따라가며 속으로 다잡았지요. 잘하면 됩니다. 성심껏 하면 됩니다. 글공부도 처음엔 붙잡는 법부터 배웠으니 밭일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그때의 경무는 알지 못했습니다. 밭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논두렁 하나를 넘고 작은 수로를 지나면 나오는 밭이었지요. 콩이며 고구마며 이것저것 심어둔 자그마한 밭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날마다 들여다보는 밭이었지요. 고랑 사이가 반듯했고 잡풀 하나 제멋대로 자란 곳이 없었습니다. 오래 손을 댄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밭이었지요. 경무는 그 밭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최 영감이 헛간 쪽에서 호미 두 자루를 꺼내왔습니다. 하나는 자루가 달아 반들반들한 것이었고 하나는 자루가 좀 성한 것이었지요. 최 영감이 다른 쪽을 자기 손에 쥐고 성한 쪽을 경문 앞에 내밀었습니다. 경문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호미를 받아든 순간 잠깐 멈칫했지요. 어떻게 쥐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쥐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붓은 엄지와 검지 끝으로 살포시 잡는 것이었습니다. 경문의 손이 그 방식대로 움직였지요. 엄지와 검지로 자루 끝을 살포시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최 영감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 했지요. 자네 밭에 글씨 쓰러 왔는가? 경문이 화들짝 했습니다. 꾸중인지 가르침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이었지요. 자세를 고쳐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몰랐지요. 손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다가 결국 처음보다 더 어색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최 영감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밭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고미질을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가볍고 리듬이 있었지요. 흙이 착착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을 해온 손놀림이었습니다. 경문이 그 옆에서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리찍었지요. 퍽! 흙이 튀었습니다. 경문의 버선 앞코에 흙이 한 점 앉았지요. 고랑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고랑 하나를 쭉 내려가며 보여줬지요.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깊이로 흙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경문이 옆 고랑을 맡았습니다. 경문은 성실했습니다. 호미를 내리찍을 때마다 눈금이라도 제듯 간격을 맞췄지요. 왼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다시 고르고, 깊이가 다르면 다시 내리찍고, 글씨를 쓸 때 획이 빗돌면 다시 긋듯이 했습니다. 고랑이 조금이라도 굽으면 멈추고 바로 잡았지요. 한참 만에 고랑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경문이 일어서서 그것을 보았지요. 반듯했습니다. 제법 고닿습니다. 경문이 최 영감 쪽을 보았지요. 최 영감이 경문의 고랑을 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지요. 반듯하기는 한데 최 영감이 고랑 위쪽과 아래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물만 거꾸로 올라가면 되겠구먼. 경문이 고랑을 다시 보았습니다. 반듯하게 뻗은 것이었는데 위아래의 경사를 전혀 보지 않고 낸 것이었지요. 경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영감이 더 말하지 않았지요. 자기 고랑으로 돌아가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경문도 말없이 호미를 들었지요. 이번에는 경사를 보려고 눈을 들어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흙이 어디로 기우는지 물이 어디로 흐를지 가늠하려 했지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볕이 올랐습니다. 경문의 도포 안쪽이 더워지기 시작했지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갓 아래로 땀 한 줄기가 흘렀지요. 경문이 소매 끝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소매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흙이 이마에 옮겨 붙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흙 속에 있으면 흙이 묻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경문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지요. 씨앗 심는 차례가 됐습니다. 최 영감이 작은 자루에서 콩알을 꺼내 한 줌 쥐어줬지요. 경문이 받았습니다. 얼마만한 간격으로 심는지는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2뼘 간격으로 손가락 한 마디 깊이로 심으면 되는 것이었지요. 경문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첫 번째 콩알을 심었지요. 간격을 재기 위해 손가락을 펼쳐 2뼘을 쟀습니다. 두 번째 자리를 잡았지요. 깊이가 정확한지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콩알을 심었지요. 다시 2뼘을 쟀습니다. 공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너무 느렸습니다. 최 영감이 옆 고랑을 이미 2줄 마치는 동안 경문은 한 줄의 반도 못 채웠지요. 콩알 하나하나를 심을 때마다 간격을 재고 깊이를 확인하고 흙을 덮고 그것이 잘 덮였는지 눌러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경문 쪽을 보았습니다. 한마디 했지요. 그렇게 심으면 올해 콩은 내년에 나겠구먼. 경문이 멈추지 않고 답했습니다. 정성껏 하려다 보니 그렇습니다.
최 영감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로 돌아갔지요. 경무는 그것이 핀잔인지 아니면 그나마 인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낮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저 멀리 논두렁길에서 연순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도 뒤따라왔지요. 새참이었습니다. 경문이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조그마니 꽤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새벽에 3번 눌러 쓴 갓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도포 소매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요. 버선 앞코에도 흙이 있었고 이마에도 흙이 한 줄 있었습니다. 아침에 단정하게 묶었던 가끈은 한쪽이 풀려 있었지요. 연순이 그 모습을 보고 입을 꾹 눌렀습니다.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 것이었지요. 장모가 보자기를 펼쳐 새참을 차렸습니다. 식은 보리밥에 된장 그리고 오이 몇 조각이었지요. 최 영감이 아무 말 없이 앉아 밥을 집었습니다. 경문도 앉았지요. 연순이 경문에게 보리밥 한 덩이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바칠이 어떻습니까, 서방님? 경문이 보리밥을 받아 들고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깊소. 연순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깊다니요. 글보다 깊소. 연순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장모가 옆에서 호호호 하고 웃었지요. 최 영감은 된장을 찍어 밥을 먹으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경무는 그것을 몰랐지요. 새참을 먹는 사이 최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드문 사람이었는데 밭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랑은 고든 것이 다가 아닐세. 경문이 밥을 씹다가 멈추고 들었습니다. 물이 어디로 빠질지를 먼저 봐야 해. 흙을 먼저 보고 손은 나중에 움직이는 거야. 최 영감이 밭 가장자리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기 돌 보이는가? 저 돌도 그냥 있는 게 아닐세. 물길 잡으려고 놓은 거야. 경문이 가장자리 돌을 보았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일정한 자리에 놓여 있었지요. 물이 흘러오는 방향에 맞춰 놓인 것이었습니다. 흙을 먼저 보고 손은 나중에. 경문이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허투루 흘려듣지는 않았습니다. 새참이 끝나고 일어설 때였습니다. 연순이 나지막이 경문에게 말했지요. 서방님,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버지, 오후 일은 금방 하세요. 경문이 갓을 바로 눌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소. 마저 하겠소. 연순이 잠깐 남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흙도 못 닦고 버선도 더럽히고 갓도 삐뚤어진 채로 그래도 그만하겠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연순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논두렁길을 걸어 돌아갔지요. 걸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문이 최 영감 뒤를 따라 다시 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갓이 여전히 약간 삐뚤어져 있었지요. 연순이 이번엔 참지 않고 웃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논두렁 위에서 혼자서 웃었지요. 오후 볕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최 영감과 경문이 밭 아래쪽 고랑을 손보고 있었지요. 경문의 호미질은 오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손목을 쓰는 법을 조금 익혔지요. 여전히 느렸고 여전히 어색했습니다만 아침처럼 붙잡듯 끝으로 쥐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법이었지요. 최 영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는 나쁜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경문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바람과 달랐지요. 방향이 달랐습니다. 볕 사이로 스치던 바람이 아니라 어딘가 무거운 것을 몰고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밭 가장자리 수숫대가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쏠렸지요. 최
최영감이 호미질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보았지요. 경문도 따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고을 너머 산 쪽에서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없던 구름이었지요. 빛깔이 희지 않고 짙었습니다. 최영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비 오겠구먼. 처음에는 굵은 빗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졌습니다. 클바닥에 점점이 자국이 생겼지요. 경문이 손바닥을 펴서 빗방울을 받아보았습니다. 최영감은 이미 호미를 거두고 있었지요. 밭에 비가 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최영감의 표정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이 밭 아래쪽을 보았지요. 경문도 그쪽을 보았습니다. 밭 아래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비탈이 있었고 비탈 끝에 오래된 흙둑이 하나 있었지요. 마을 논뱀이 위쪽을 막아주는 둑이었습니다. 빗물이 비탈을 타고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지요. 그런데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비탈 위로 흐르는 물도 빨라졌습니다. 최영감의 눈이 둑 한쪽 끝으로 향했지요. 거기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헛간 쪽으로 뛰어가다시피 해서 삽을 집어들었지요. 그 움직임을 보고 경문도 따라 뛰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최영감이 뛰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요. 둑이 약한 곳이 있네. 물이 더 불기 전에 막아야 해. 최영감이 짧게 말하고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경문이 뒤를 따랐지요. 비탈이 미끄러웠습니다. 빗물이 이미 흙을 적셔놓았지요. 경문이 한 번 발이 미끄러졌다가 겨우 몸을 잡았습니다. 버선이 진을 속으로 푹 꺼졌지요. 버선 같은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둑 가까이 가보니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둑 한쪽으로 물이 몰리고 있었지요. 위쪽 비탈에서 내려온 빗물이 고랑을 타고 한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이 둑의 한 자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지요. 벌써 흙이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둘이 이미 나와 있었지요. 삽으로 흙을 퍼다 약한 자리에 붓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합류했지요. 삽질이 빠르고 힘이 있었습니다. 경문도 작은 삽을 집어들었지요. 셋이 함께 흙을 올렸습니다. 잠시 뒤 물살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됐나 싶었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버티자 물이 방향을 바꿨지요. 둑 아래쪽 좀 전까지 멀쩡하던 자리에서 흙이 조금씩 밀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약한 곳을 찾아 옮겨간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쪽도 나간다. 모두가 아래쪽으로 달려갔지요. 흙을 퍼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잠깐은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리에서 물이 스며들었지요. 막으면 밀리고 막으면 또 밀리고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있었지요. 경문이 삽질을 하면서 둑 아래를 보았습니다. 둑 바로 아래에 논뱀이가 있었지요. 모가 한창 자라고 있는 논이었습니다. 이 고을 서너 집이 함께 붙인 논이었지요. 둑이 터지면 위에서 쏟아지는 물이 그대로 논으로 덮칠 것이었습니다. 한철 농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일이었지요. 경문이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흙이 제대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삽이 무거웠고 발밑 흙이 이미 물을 머금어 미끄러웠지요. 첫 번째 삽질에 흙이 반만 퍼졌습니다. 두 번째에는 발이 미끄러져 흙이 옆으로 쏟아졌지요. 마을 사람 하나가 힐끗 보았습니다. 경문은 다시 삽을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위쪽 비탈에서 물소리가 달라졌지요. 아까까지는 흙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소리였는데 갑자기 우르르 하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빗줄기가 한층 굵어진 것이었지요. 비탈 위로 흙탕물이 줄기를 이루며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둑을 두드리는 물살이 단번에 세졌지요. 방금 전까지 버티던 자리가 다시 밀렸습니다. 흘가마니 하나가 물에 쓸려 옆으로 틀어졌지요. 마을 사람이 그것을 붙잡으려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최 영감이 달려가 그 자리를 삽으로 눌렀지요. 버텼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삽을 짚고 서서 둑을 보았습니다. 경문이 그 옆에 섰지요. 최 영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생 흙을 만져온 사람이었지요. 어지간한 일에는 표정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간이 깊이 잡혀 있었지요.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지요. 영감님, 이거 어쩝니까? 막아도 자꾸 밀립니다. 최 영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둑을 보고 있었지요. 물이 쓸어낸 자리를 보고 흙이 깎인 방향을 보고 물살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뜻 입을 열지 않았지요. 경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최 영감이 말문이 막힌 것은 오늘 처음이었지요. 그것이 가장 무거운 신호였습니다.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아래 논을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이러다 논까지 가겠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둑 한쪽이 또 밀렸지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넓은 자리였습니다. 물이 틈을 파고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지요. 경문이 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숨이 찼지요. 허리를 펴고 위쪽 비탈을 보았습니다. 빗물이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그런데 물이 고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으로 몰려 내려오고 있었지요. 비탈 어딘가에서 물길이 한 방향으로 잡혀 그것이 둑의 한 자리로만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문이 눈을 좁혔습니다. 빗줄기가 눈을 때렸지요. 경문이 손으로 눈을 가리며 비탈 위쪽을 더 올려다 보았습니다. 고랑이 보였습니다. 그 고랑 끝이 보였지요. 그리고 그 끝 가장자리에 무언가 빠진 자리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최 영감이 가리켰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저 돌도 그냥 있는 게 아닐세. 아침에 최 영감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경문이 빗속에서 비탈 위쪽을 올려다보며 그 말을 떠올렸지요. 밥상머리에서 한 말도 아니고 가르치려고 따로 불러앉혀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새참을 먹다가 밭 가장자리를 턱으로 가리키며 툭 던진 말이었지요. 물길 잡으려고 놓은 거야. 경문이 다시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고랑 끝 가장자리였지요. 돌이 빠진 자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었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 전부가 그 자리를 통해 한 방향으로만 몰려 둑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막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지요. 물의 출발점이 저 위에 있었으니까요. 경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컸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문이 최 영감 쪽으로 다가갔지요. 장인어른, 최 영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쪽 고랑 끝에 돌 빠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한쪽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아래를 막는 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물길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삽을 멈추고 경문을 보았지요. 하루 종일 호미도 제대로 못 잡던 사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비탈 위쪽을 보았습니다. 빗속에서 눈을 가리며 찬찬히 보았지요. 고랑이 보였습니다. 물이 쏠리는 방향이 보였지요. 돌이 빠진 자리도 보였습니다. 최 영감이 삽을 들고 비탈을 올라갔지요. 경문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따라오게. 비탈 위에서 최 영감이 움직였습니다. 삽으로 고랑 옆쪽 흙을 조금 터서 물길을 옆으로 갈랐지요.
한쪽으로만 몰리던 물이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경문이 돌 빠진 자리로 갔지요. 근처에서 큼직한 돌 두 개를 집어다 바로 잡았습니다. 삽질처럼 힘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지요. 눈으로 자리를 잡고 손으로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쪽은 경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돌이 자리를 잡자 물길이 달라졌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던 물이 고르게 퍼지기 시작했지요. 아래쪽 둑에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물살이 약해진 것이었지요. 아까까지 막으면 밀리고 막으면 밀리던 것이 이제는 흙을 올리면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흙가마니를 채워 약한 자리에 쌓았습니다. 최영감이 내려와 합류했지요. 삽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문도 삽을 들었지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흙이 제대로 퍼졌습니다. 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금 알게 된 것이었지요. 빗줄기가 여전히 굵었습니다. 그러나 둑은 더 이상 밀리지 않았지요.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물살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비도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둑 위에 쌓인 흙가마니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허리를 펴며 말했지요. 됐다. 더는 안 무너지겠다. 모두가 잠깐 숨을 고르며 둑을 보았습니다. 경문이 삽에 기댄 채 서 있었지요. 도포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갓도 완전히 젖어 있었지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단정히 묶었던 가끈은 이미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도 알 수 없었지요. 최영감이 경문 옆에 와서 섰습니다. 잠시 둑을 보았지요. 그리고 경문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돌아서기 전에 경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한 번 툭 쳤습니다. 가볍고 짧은 것이었지요. 최영감이 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문이 그 뒤를 따랐지요. 빗속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비탈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보다 간격이 가까웠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늦은 오후 볕이 비탈 위로 내려앉았지요. 빗물에 젖은 흙에서 김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삽을 어깨에 걸치고 하나둘 돌아갔지요. 둑은 멀쩡했습니다. 물길도 제자리를 찾았지요. 최영감과 경문이 천천히 밭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지요. 경문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도포 자락이 무거웠고 손바닥이 얼얼했지요. 갓은 언제 삐뚤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아침보다 가벼웠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최영감이 밭하장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경문이 돌을 바로잡은 자리를 보았지요. 돌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물길이 고르게 갈린 자리였지요. 최영감이 그것을 한참 보았습니다. 경문은 옆에 서서 기다렸지요. 최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호미질은 글렀네. 경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최영감이 돌놓인 자리를 턱으로 한 번 가리켰습니다. 물길 보는 눈은 있네. 짧은 말이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기에 앞부분이 걸렸고 그렇다고 타박이라고 하기에 뒷부분이 걸렸지요. 최영감답게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경문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최영감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괭이를 집어 들고 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온 뒤라 손볼 곳이 생겼으니까요. 인정하는 말을 했으면 그것으로 됐고 다음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경문이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보다 잘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가 마당에 나와 있다가 두 사람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경문이 자네 괜찮은가? 경문이 진을 묻은 손으로 갓을 바로잡으려다가 갓이 더 삐뚤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모님. 장모가 경문의 도포 자락을 보고 혀를 찼지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연순아, 연순아. 연순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남편 모습을 보고 잠깐 멈췄지요. 진을 묻은 도포, 젖은 갈, 손바닥에 물집 훑어보다가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대신 조용히 다가와 남편 가끈을 바로잡아줬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비가 온 뒤라 공기가 서늘했지요.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장모가 따끈한 국밥에 김치를 올려 상을 내왔지요. 아침보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최영감이 말없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경문이 맞은편에 앉았지요. 손바닥 물집이 쓰라렸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지요. 그래도 밥상 앞에 앉으니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보리밥 3참 하나로 버텼으니까요.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국 마시는 소리 그것뿐이었지요. 장모가 연순이 귀에 대고 나지막이 뭔가 속삭였습니다. 연순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잠시 뒤 최영감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경문 쪽으로 무언가를 밀었지요. 숭늉사발이었습니다. 따뜻한 것이었지요. 경문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바닥 물집 위로 온기가 번졌지요. 최영감이 밥을 한 술 더 뜨다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호미는 다시 배워야 하네. 타박인지 예고인지 어느 쪽으로도 들리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내일부터 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일도 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말이었지요. 경문이 숭늉을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럼 잡지 않겠습니다. 장모가 피식 웃었습니다. 연순이 입을 꾹 눌렀지요. 최영감이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다만 입가가 아주 조금 풀렸지요. 경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못 본 척했지만 보았지요. 밥상이 끝나고 경문이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서늘한 저녁 바람이 불었지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집이 잡혀 있었지요. 볕에 탄 것도 아니고 굳은 살이 베인 것도 아닌 하루 만에 생긴 물집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질 것이었지요. 그런데 경문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채 쪽에서 장모와 연순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최영감은 방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경문이 손을 오므렸습니다. 쥐었다 폈습니다. 아팠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나쁘지 않은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하루도 두 집안의 소동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흠처럼 보였던 것이 지나고 보니 꼭 필요한 힘이 되는 일도 있지요. 오기와 시어머니 이야기에서는 집안 망신거리인 줄만 알았던 오기의 큰 목소리가 끝내 누군가의 억울함을 세상 밖으로 불러냈지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호미질 하나 제대로 못하던 사위 경문이 물기를 보는 눈 하나로 장인의 마음에 아주 작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툰 자리가 있습니다. 오기는 조용히 말하는 일이 서툴렀고 경문은 흙을 만지는 일이 서툴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서툰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끄럽다고만 여겼던 목소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어설프다고만 보였던 눈썰미가 물기를 바로잡기도 하지요. 그러니 사람을 너무 빨리 단정할 일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은 조금 시끄러운 사람도 조금 서툰 사람도 자기 몫의 쓸모를 품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동안 잠시라도 피식 웃거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